2006년 당시 41세의 아브라함은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일용직과 청소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했지만 삶은 여전히 매우 궁핍했습니다. 2006년 그는 식품물류회사에서 트럭 운전사 조수로 일하면서 시간당 $8를 벌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수요일, 아브라함은 마이클이라는 동료와 패스트푸드점의 육류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370km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레이클랜드 지역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한 편의점 앞에 멈추게 됩니다. 마이클은 음료수와 담배를 사기 위해 차에서 내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복권 2장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마이클은 아브라함에게 복권을 사다 주었고 이후 그 복권은 1등에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게 될 당첨금은 무려 $30,000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150만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모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자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복권 당첨자들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재무 컨설턴트를 고용해 자신의 돈을 관리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재산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으며 여전히 이전 이웃들과 지인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과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차를 구입하고 롤렉스 시계를 샀으며 수백만 달러의 집도 구입하게 되었죠. 그 집은 아브라함이 꿈에 그리던 집이었습니다. 수많은 돈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복권 당첨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는커녕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그를 막고 돈을 요구했고 그의 휴대폰은 언제나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 번은 동생을 만난 지 30분 만에 8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두 돈을 요구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아브라함을 매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이클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시한 금액은 $100만 아브라함은 그 돈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일부만 주겠다고 제안했었죠. 그러나 불과 이틀 뒤 마이클은 아브라함에게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얼마 후 마이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산 복권을 훔쳤다며 고소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산 복권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복권을 지갑에 넣고 운전석 위 보관함에 넣어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복권을 찾을 수 없었고 실수로 복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마이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복권을 훔쳤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깎아내리려 노력했고 그의 범죄 기록을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살 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고 18살 때는 무단 침입과 절도 등으로 체포된 기록도 있었죠. 분명 아브라함의 과거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의 변호사는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의 인격을 보증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을 때 마이클의 변호사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호사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복권을 사는 습관을 강조했고 아브라함이 구입한 낡은 복권 상자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5일간의 재판 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아브라함이 복권을 훔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이클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09년 5월 27일, 결국 마이클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아브라함은 몇 주 동안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별거 중인 전처와 아들이 있었고, 아들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권에 당첨된 후 새로운 여성과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이별은 아니었고 두 사람은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여성이 아브라함의 돈을 노리고 고의로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고, 일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 아브라함은 이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발소 주인인 그렉을 만났고 아브라함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렉은 대출에 대해 고민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아브라함은 이발소에서 그렉의 대출 서류를 보았고, 그렉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렉을 위해 6만 3천 달러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렉은 아브라함에게 매달 500달러씩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전화도 받지 않자 그렉은 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답장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은 아브라함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브라함은 내일 아침에 전화한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렉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고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평소 아브라함은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는 방식은 분명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매주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제 문자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몇몇 지인들은 아브라함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절까지 아브라함의 소식을 아무도 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이 아브라함의 은행 계좌를 조회해보니 그가 실종되기 몇 달 전 몇 차례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아브라함은 3천만 달러를 거의 다 써버리고 그의 계좌에는 4만 5천 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남자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 그 익명의 남자는 마이애미 클럽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이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는지 묻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나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보고 이 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브라함이 실종된 지 9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냐며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그 전화의 출처를 추적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절친이었던 그렉으로 밝혀졌습니다. 즉시 수사관들은 그렉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그렉은 슈퍼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이어 다른 차가 나타났고 중년 여성이 차에 내려 그렉에게 현금을 건넨 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즉시 수사관들은 그렉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고 그렉은 침착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렉은 자신이 아브라함인 척 아브라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아브라함을 봤다는 전화도 자신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렉은 이 전화들이 주차장에서 돈을 지불한 여성이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디디라는 여성으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죠. 수사관들이 디디를 찾았을 때 그녀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디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는지 그녀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플로리다에서 열린 비즈니스 미팅에서 디디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복권 당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디디는 한 잡지에 그의 이야기를 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2008년 10월, 디디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과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쳤는지 물었고,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못해 지쳤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디디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에게 동정심을 갖고 그가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You get tired of people asking you for money all the time, Abe? Give me your opinion on it. I've been tired. A year ago. You're just ready to start living your life, huh? They don't take no for an ounce or so. So where do you want to go to? It don't matter to me. I'm not a picky person. Well, how do you like are you going to miss your home? Yep, I miss it, but life goes on. 디디는 아브라함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디디에게 가짜 여권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호숫가의 집을 디디에게 5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디디에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죠. 결국 디디는 그 집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도록 디디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그녀가 자신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디디는 그렉에게 300달러를 주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라며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디디는 2009년 4월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만났고 현재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디디는 아브라함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정 관리를 부탁했다고 답했습니다. 디디의 주장이 어떻든 아브라함의 친구들과 가족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디디임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망도 디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디는 경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렉을 찾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렉은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디디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대화 도중 디디는 갑자기 그렉의 옷을 붙잡고 도청 장비가 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그렉은 화가 나서 디디를 뿌리쳤고 디디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의심했다며 그렉에게 사과했습니다. 2010년 1월 말 디디와 그렉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디디는 경찰이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집을 수색했으며 재산을 동결시켰다며 그렉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디디와 그렉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번호폰을 구입한 후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디디와 그렉은 한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렉은 가짜 이름으로 방을 등록했으며 디디는 흔적이 남지 않을까 두려워 장갑과 신발 커버 등을 착용하고 모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디디는 노트북과 프린터를 꺼낸 뒤 그렉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어머니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의 어조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이유를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가 지쳤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에서 디디는 저는 실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2만 달러의 뇌물을 주었어요. 라며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디에 대한 혐의는 없고 그녀가 연루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디디는 아브라함이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편지 끝에 디디는 이 편지는 좋은 친구가 나를 위해 썼습니다. 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인쇄하여 봉투에 담았고 모텔을 깨끗이 청소한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죠. 디디는 이 편지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녀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경찰은 아브라함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1만 달러로 올리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도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디는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였습니다. 디디는 화가 나서 그렉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시간 후 그들은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차를 주차하자마자 디디는 기쁜 마음으로 그렉의 차로 달려가
아브라함이 돌아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디디는 흥분을 억누르며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했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러 가보니 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렉은 디디를 따라 해당 위치로 갔지만 그 차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 압박에 디디는 계속해서 그렉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렉은 디디에게 경찰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당신이 희생양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렉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렉에게는 마약 밀매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게 될 마이크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에게 돈을 준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마이크에게 찾아가 5만 5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이크에게 마약값을 빚졌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었고, 이후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 결국 마이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실수로 아브라함에게 총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시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디디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디는 그렉에게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총기 및 마약상인 로널드라는 남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고, 아브라함이 한때 로널드와 거래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렉과 디디가 다음에 만났을 때 디디는 로널드에게 연락했었다고 말했고, 그때 로널드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널드는 디디가 희생양이 되길 원했으며 자신의 집에 아브라함의 시신을 묻었다는 것이었죠. 그렉과 마이크는 디디의 말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시신을 발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디디는 두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시신을 외딴 곳으로 가져가 불태우라고 제안했습니다. 2010년 1월 25일, 그렉은 아브라함의 시신을 발굴하러 향했고, 그날 디디는 호숫가 집에서 머물며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디는 그렉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렉은 화를 내며 도대체 무슨 꿍꿍이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렉이 디디의 집에 가보니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렉은 화를 내며 자신을 모함하려 했다고 디디를 비난했고, 디디는 절대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은 즉시 디디를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고,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나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렉의 차 옆에 두 대의 차량이 멈춰섰고, 경찰 여러 명이 내려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디디는 즉시 그렉을 배신하고 그렉이 아브라함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이어가던 두 명의 수사관은 디디에게 그렉이 아브라함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디디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렉은 지금까지 경찰에 협조해서 아브라함의 수사를 돕고 있었죠. 디디는 가난하게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자들을 부러워했고 자신의 집안 사정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성인이 된 디디는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인내심과 친절함은 간호사로 매우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으로는 수입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전화카드 판매를 하는 부업을 시작하여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디디는 만족하지 못했죠. 2006년 디디는 다른 사람을 속여 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죠. 이후 디디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고, 단 90일 만에 아브라함의 재무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브라함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인출된 돈이 디디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디디를 매우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죠. 경찰은 디디와 그렉이 매우 가까워진 것을 발견하고 그렉을 설득해 디디로부터 정보를 빼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렉도 디디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렉은 모든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또한 25년 동안 투옥될 그렉의 사촌인 마이크는 사실 경찰이 심어놓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디디는 그렉과 마이크에게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었고, 모든 책임이 로널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널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수사 결과 2009년 4월, 디디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물건을 태워 묻어버리고 싶다고 말했고, 전 남편은 포크레인을 보내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는 것을 도왔었습니다. 같은 달,
디디는 차를 주차할 딱딱한 표면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시멘트 업자를 불러 그 구덩이를 시멘트로 메웠습니다. 경찰은 이틀에 걸쳐 그 구덩이를 파냈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시신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38구경 총알구멍이 2개나 있었죠. 그렇게 디디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디디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렉은 법정에서 증언을 이어나갔고 그렉이 몰래 녹음한 파일도 재생되었죠. 이 과정에서 디디는 자주 눈물을 흘렸고 결국 재판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디는 배심원단에게 아부하는 표정과 몸짓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사형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검찰도 사형을 고집하지 않았죠. 3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디디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디디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디디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브라함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플로리다 법에 따라 수령인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플로리다주는 2022년 5월 25만 달러 이상의 복권 당첨자에게는 90일 이내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고 합니다.